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신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임에도 윤 전 대통령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53일 만에 나타난 김건희 여사도 대체로 굳은 표정이었지만 이렇게 미소 짓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계엄을 선포했던 윤 전 대통령. 결국 본 투표 날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고 떠났습니다. 문자 조사 언제 받으실 겁니까? 왜 부응하시는 겁니까? 왜 웃으십니까? 조심하세요. 기억하시겠지만 불법 계엄 6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뒤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새 대통령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오늘 아이의 손을 잡고 미소를 띠는 표정까지 화면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런 태도에 대해서 시청자들께서는 글쎄요, 여러 생각들이 드실 것 같은데. 좀 황당합니다, 저는. 황당하고요. 이미 구속이 계속 유지가 돼서 내란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야 될 내란 수괴 피의자가 지난번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활보하고 식당에 가고 이런 모습 보면서 참 기가 찬다 이런 국민들이 참 많으셨는데, 지난번에 또 한 번은 거의 이번 조기 대선의 씬스틸러처럼 나타나서 부정선거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금 분노를 폭발하게 했는데, 본인의 파면으로 또 본인의 어떤 불법 계엄으로 내란으로 촉발된 이 조기 대선에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부부가 나타나서 투표를 하는 모습은 너무 초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부정선거 음모론자답게 중앙선관위에 계엄군까지 보냈던 그런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사전투표는 안 하고 본투표에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구나. 저 모습 보면서 더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투표소로 달려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예, 초현실적이다. 근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긴 했지만 사실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당연히 하는 게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잖아요. 다만 이 부분을 언론에 사전에 공지를 해서 본인이 투표하는 것,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함께 투표하는 것을 촬영하도록 한 건지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이렇게 조용히 투표를 하는 것까지는 전 뭐라고 할 만한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저렇게 언론에 공개돼서 당연히 기자들이 가게 되면은 내란 혐의와 관련한 재판과 관련한 질문도 할 수 있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질문들 지금 검찰 조사 받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질문들이 쏟아질 텐데 이게 대중에게 이렇게 공개되도록 조치를 했다면 저는 그건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게 본인이 생각하는 김문수 후보를 돕는 일인지에 대한 것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고요.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라 아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문자 조사 언제 받으실 겁니까? 왜 부응하시는 겁니까? 왜 웃으십니까? 조심하세요. 하늘백이랑 그냥표도 안 받았다는 그 서울의 소리 이면서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공식 석상에 나타난 건 지난 4월 11일 한남동 관저 퇴거 당시의 차량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사저로 갔죠. 사저로 가서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이후로 53일 만입니다. 역시나 언론의 관심은 고가의 가방, 또 보석 이런 것들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공개 행보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 정광훈 씨가 주도하는 집회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문을 대독을 시켰단 말이죠. 사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선거 결과가 조작된다고 믿는다면 뭐 누구에 대한 지지를 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투표 행위가 의미가 없어야 되는데 뭐 앞뒤가 안 맞는 지금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재를 보여주면서 마지막까지 본인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삐뚤어진 의리를 지키고 있는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3월 7일 우리나라에서 그 형사법이 시행된 이후로 최초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는 결정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집 근처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배우자는 뭐 통일교를 통해서 명품, 그야말로 고가의 어떤 보석이나 가방을 받지 않았냐라는 의혹이 있어서 곧 소환을 이미 받았어야 됩니다만 본인이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투표가 종료하고 뭐 내일 이후에 언제라도 소환 조사 내지는 강제 수사를 당할 입장에 처해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뭐 저렇게 공개 행보를 하는 것이 좋게 보실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는 대단히 의문인데 본인 생각에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판단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런 행보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대선이 끝나면 당선인은 인수위 기간이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21대 대통령의 첫 과제가 무엇인지는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네 분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뭘까요? 저는 우선은 어느 분이 당선이 되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경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금 국제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위험이 있고요. 국내 내부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지금 경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고 영세 소상공인들 정말 곡소리 난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경제 문제에 가장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 통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앞서가고 이 여론조사가 일주일 전까지 앞서가고 있었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사실은 국론이 굉장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국론 분열을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을 해서 사실은 취임식이 바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바로 이 정책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행보를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 당시를 보면 사실은 득표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40% 초반대로 대통령 대선 승리 당시에는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그 직후의 지지율은 8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분명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당시 내세웠던 국민 통합이라는 거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고 응원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도 누가 되든 국민 통합의 과제는 정말 정치적인 과제로 꼭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와 통합이다. 예, 저도 딱 같은 생각인데요. 저희 이재명 후보의 예를 들자면 4월 27일 날 최종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고 나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통합입니다. 그래서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게 그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일성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당선이 된다면 가장 먼저 1호 업무 지시로 뭘 하겠습니까라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비상경제 TF를 만들겠다, 구성하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뭐 내란 종식도 그대로 진행은 되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민생 그리고 경제 회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국민 통합과 그다음에 비상경제 TF 구성을 통해서 경제 회복에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정광재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좀그 강론으로 들어가서 당장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6월 5일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면 본인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이게 뭐 이제 행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본인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것 같지 않거든요. 통합을 얘기하려면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계엄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충격과 피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계엄과 전 정권의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 이런 입장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선을 긋고 어떻게 나아가겠다라는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아까 말한 경제 위기 극복이라든가 통합 이 문제는 뭐 기본으로 깔고 말이죠. 예, 형소법은 임기 중에 재판 중지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법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고, 선거법 개정은 허위사실 공표의 규정을 바꾸는 거죠. 그 정의 자체를.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많은 분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 1, 4분기에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내수에 비해서는 좋다고 했던 수출도 5월 수출액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8%가 줄어들었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20%가 넘게 수출액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더 어두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희망을 찾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밤 아니면 뭐 늦어도 내일 새벽까지는 확정이 될 당선자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당혹해 하시는 것은 사실은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다 목격을 하셨는데 다른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만 이른바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저렇게 집에서 자유롭게 뭐 투표장도 왔다 갔다 하고 개를 끌고 뭐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많이 혼란을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명이 1심 구속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 자칫 잘못하면 보석이나 이런 형태로 풀려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당선자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지금 어지러운 사회 현상, 특히 법 질서의 확립 내지는 내란 사범들에 대한 확실한 법 집행의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취임식은 내일 열립니다. 누가 당선이 될지와는 별개로 취임식은 열립니다. 국회에서 정오에 예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취임 선서 위주로 해서 한 25분 정도 간소화해서 치러졌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죠?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사실은 그렇게 간소하게 치러졌던 가장 큰 이유가 대통령 계엄 이후에 죄송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대통령 계엄 이후에 이제 뭐 여러 절차를 다 물리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국회라는 곳이니까 국회라는 장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통해서 정식 대통령에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이번에 새로 탄생하는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 모두 유세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들 반드시 약속 지켜야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도 국민 통합에 나서겠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통합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사실 이게 영어 프레지던트라는 거잖아요.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없던 대통령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건데 통합의 의미가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치를 잊지 않는 새로운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져봅니다. 예.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즉각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국무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 지금 누가 될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바로 발표를 할까요? 어떻게 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경우를 보자면 바로 발표를 했죠. 당일날요? 네, 당일날. 대신에 지금 뭐 인사청문회랄지 어떤 거쳐야 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그 교육부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한대행으로서의 이제 당선자가 딱 선관위에서 이렇게 의결을 한 순간 대통령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임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군통수권이랑을 다 부여받게 되는데 이주호 권한대행은 그때 대행으로서 역할을 마치게 되고 국무총리 직무대리로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새로운 국무총리 제일 먼저 인선하는 사람은 비서실장, 경호실장, 국정원장 정도를 지명을 하게 되고요.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는 아마 이주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조금 불편한 동거가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무위원들이 13명인가 4명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국무위원들이 새로운 대통령의 내각이 완성이 될 때까지, 초대 내각이 구성이 될 때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편한 동거가 한동안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초대 내각이 완성이 된 시점이 6개월 반이 지나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속도를 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황은 내일 이제 그 주요 인사 4명에 대한 지명이 곧바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그 기록을 보니까 취임 당일 오후 2시 45분경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인사를 지명해서 발표를 했군요. 내일도 비슷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시고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 전제하에서 조금 더 보수 진영으로 외연을 확장할 가능성은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도 보수 영입 인사시잖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른바 보수 진영에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인사들이 꽤 여러 분 계십니다. 사실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사실은 국회의원을 지내실 때는 지금 국민의힘 전신 당에서 하셨고 여러 분 계시죠. 이석연 변호사 뭐 여러분들이 계신데 글쎄 그 어떤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좀 더 넓게 인재풀을 쓰라는 요구는 매 정권 초기마다 있어 왔죠. 예. 근데 어느 정도의 폭이나 어떤 인사들이 구성될지야 정말 당선이 확정되면 당선자가 갖고 있는 구상을 실제로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누가 되더라도 보다 넓은 인재풀에서 인재를 등용해서 쓰는 거야 뭐 바람직한 현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더 넓게 인사들을 등용할 가능성이 있다. 비슷한 생각이세요? 네, 중도 보수를 표방하면서 또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를 포함해서 빅텐트를 외쳤지만 결국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빅텐트가 완성이 되는 그런 외연 확장의 모습도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내각 구성에 있어서도 그런 그 당초 후보의 어떤 취지를 많이 반영하게 되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히 경제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정책 과제, 어떤 국정 운영의 목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무총리에는 그런 그 경제의 어떤 전문가이면서 또 통합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아니,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는 것을 전제로만 너무 말씀하셨어요. 예,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예.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총리는 아마 경제 전문가를 기용할 겁니다. 네. 지금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한국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재 성장률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죠. 더군다나 미국 경기가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역시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내수와 수출 모두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고 당장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미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를 총리로 지명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예, 역시나 경제이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다시 한번 투표율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국 투표율 6시 기준으로 집계가 완료가 됐는데 76.1%로 집계가 됐습니다. 76.1% 전국 6시 기준 6시 기준으로 최종 집계된 투표율이고요. 투표가 1시간 44분 정도 남았습니다. 분명히 지난 대선 때보다는 투표율이 높아질 것은 분명해 보이고 어디까지 높아질 것인가는 예측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전남 높고 제주가 낮은 것은 여전하네요. 자, 네 분은 오늘 저와 저녁 늦게까지 또 방송을 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잠깐 헤어졌다가 잠시 뒤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공존하는 위대한 나라. 우리는 또다시 답을 찾을 것입니다.